관세 정책을 지금 갑자기 후퇴한 이유는 뭐냐면 90일 동안 어떻게 계좌를 운영할 건가에만 충실하면 된다.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그걸 바닥 시그널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동안 미국 증시가 뭐 관세 전쟁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좀 올해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약한 모습들. 그리고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미국장에서 돈이 빠져서 유럽과 홍콩으로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 뭐 유럽, 뭐 홍콩 이쪽은 뭐 난리가 네. 아니었죠. 요 관세 전쟁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러면서 올해는 신흥국 시장이 더 많이 좋아지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네. 다 헝클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기대감이 아직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야심차게 밀어붙였던 관세 정책을 지금 갑자기 후퇴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그 안에 내막을 보면 그 관세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임으로 해서 오는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크다는 걸 이제 알은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려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거냐면 미국 내에 일어나는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걸 버틸 만한 미국 재정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 재정 능력 바닥난 건 온천지 사람이 지금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영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이 관세 정책을 계속 밀어붙여서 트럼프는 이거를 극복하고 재정 적자를 줄인다고 그러지만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러니까 빠지자 이래갖고 사실은 트럼프 취임과 동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여러 군데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수급 불균형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떨어지는 쪽 핑계가 더 잘 먹힌다. 네. 올라가는 것보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급기야는 이렇게 막 폭락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폭락이 되는 게 결국은 금융시장이 붕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채권도 막 이상해지고 이러니까 어제 이제 화들짝 놀래갖고 일단 뒤로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중국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은 딱 찍어서 하고 뭐 지금은 이제 그 정도니까 미국 시장에서 돈이 빠지는 거는 이 관세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내서 그것 때문에 제조업이 미국이 부흥할 거다라는 그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렇다면 최근에 이러저러한 일들 때문에 그래서 환율이 급등을 했고 이게 1,480원 넘어가서 이제 1,500원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네. 앞으로 이 환율과 관련해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로 보세요? 그게 오늘 이제 다시 뚝 떨어졌잖아요. 네. 한 40원까지. 40원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미국의 관세 정책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 환율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게 환율도 문제지만 환율이 문제가 되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뒤를 넘어서 근원적인 이유는 다 관세 정책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관세 정책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어느 정도로 협의되고 어느 정도로 약화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환율이 바뀔 것이고 그 바뀐 환율에 의해서 이제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이 얼마큼 들어오느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장 입장에서 보면 요게 어떻게 되면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빠진 돈이 무슨 뭐 홍콩으로 간다 이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국도 굉장히 매력적이네.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들어가서 먹고 나올 게 있으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추경을 막 신행정부가 추경을 뭐 50조 이상 막 이렇게 하면 그 유동성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봐하니 그게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시간을 걸리는 게 아니라 바로 살포되자마자 반응이 오는, 다시 말해서 화폐 유통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는 그런 방법을 쓸 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확 하고 뭐가 일어나는 게 반응이 보여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과거 김대중 정부 때 쓴 거 아니에요.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붙들고 막 크레딧 카드 만들어주고. 네,
근데 이 카드 썼다가 이 카드로 돌려받고 막 이렇게 해서 막 10개씩 가지고 다니고. 그렇죠. 그때 네. 저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폐 유동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IMF 조기 졸업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도 그와 유사한 걸 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자금을 투입하는데 그런 투입하는 그 방법도 굉장히 그 살포돼서 반응이 빨리 오는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주시장에는 호재죠. 그런 거를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괜찮네. PBR도 정말 낮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유도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럴 때 수출주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수주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 어떤 주식에 투자할 첫 번째 것이냐? 이제 수출에 관한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구조상 수출 주도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막 올라가면 이제 수출 기업이 좋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또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중간재 같은 거를 막 사와야 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데서 수출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환율이 자꾸 올라가는 건 우리한테 별로 좋은 거 아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는 건 실제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나빠질 거예요. 외환보유고나 경상수지가 네. 그게 나빠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때문에 뭐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주 중심으로 가야 된다 얘기하기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다만 내수는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정부 탄생과 함께 굉장히 내수 진작책을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경우에는 결국 그때는 내수주가 편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거는 또 한쪽에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2차전이 벌어지고 중국과 미국의 이제 아주 치열한 전쟁이 벌어질 텐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주식, 어떤 섹터에 그 주목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경쟁력이 있는 돈을 버는 주식은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관세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건 간에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데는 살아남는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조선이나 방산이나 뭐 일렉트리시티 관련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강한 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축이 되면은 그 밖에 우리가 막 뭐 얘기하던 뭐 K-팝인 이런 거는 조금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내수 쪽을 진작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나눠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렇다면 반대로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섹터나 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떤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지금 이제 이런 숏스퀴즈 때문에 그냥 탁 하고 튀어오른 종목들 있죠. 네. 그 섹터인데 보면 아직 돈 벌기는 멀은. 아, 스토리. 그러니까 네. 돈을 못 버는 네, 적자 기업들. 돈을 못 버는데 계속 벌 거라고만 얘기하는. 그래서 이번에 하도 죽게 쳐서 정부가 막 지원해줘서 그걸로 버티는. 그리고 된 게 아니라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올라도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분위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거는 적절한 그 수익 실현을 같이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에요.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건 앞으로도 이제 중국과 미국의 여러 조치들에 의해서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럴 때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어떤 거가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눈에 본 거 말고 믿으시면 안 돼요. 예측? 예측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암만 우리가 예측을 많이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럴 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예측을 해서 뭘 하질 마시고 그냥 시장에서
이 종목은 경쟁력이 있다라는 종목이 심각하게 빠지면 부분적으로 매수해 놓는 정도. 그 정도를 하고 시장이 보여주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뭘 믿어야 되냐면 9개월 미뤄졌다. 그것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9개월도 트럼프가 갑자기 90일 트럼프가 갑자기 기분 나빠가지고 야 이거 땡겨야 되겠어 이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것만 믿고 그러면 우리가 90일 동안 어떻게 계좌를 운영할 건가에만 충실하면 된다. 그 이후를 생각할 이유가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내수 쪽 그리고 새로운 여러분 뭐 누가 유력하다 그랬지만 새로운 행정부가 누가 대통령이 돼서 끌고 나갈지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예컨대 공통적으로 누가 후보로 나오건 예를 들어서 출산 문제 아고 나 몰라 이럴 사람은 없어요. 그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다음에 일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공통 과제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이거를 언급하라면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각의 대선 후보에 따라서 누가 동창이다, 뭐 고향이 어떻다 이런 거 말고 정책 관련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책 관련 거기에 집중 좀 하는 그런 식의 방법을 당분간은 이게 대선이라는 게 매번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분명히 대선 때도 그냥 단순 테마주 말고 그런 정책 관련주는 잘 운영하면 상당한 수익을 과거에도 내줬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상패대네 만에 하고 있지만 이화공영 같은 경우요. 그러면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정책이 대운하. 그렇죠. 네, 대운하. 나중에 이제 뭐 밀려갖고 4대 강으로 축소는 됐지만 그 벌써 축소될 때 주가는 빠졌으니까 그 사이에 이게 세 차례나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랑 고향이 같다든지 뭐 이런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책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온 국토를 다 뒤집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대선에도 정책 테마주 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는. 정치인주가 아니라 정책. 네, 정책.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자꾸 이제 1차 집권 시기 그때를 자꾸 떠올리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 트럼프가 많이 변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사람은 뭐 늘 변하지만 바이든이 정권을 잡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굉장히 와신상담했나 봐요. 내가 왜 이랬을까. 그러고선 이 사람은 꿈이 이런 것 같아요. 말할 때도 그랬죠.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보다 자기가 낫다. 자기 다음에 조지 워싱턴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미국을 엄청나게 뒤바꿔 놓고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드는 걸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 그 생각을 대통령이 갖는 건 좋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과정에 이게 뭐냐면 딴 나라를 겁박해갖고 관세를 해서 관세를 통해서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네. 이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제조업 가져오는 게 관세만으로 될 수가 있나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선행적으로 미국이 그걸 받아낼 수 있는가 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뭐 지금 인건비도 그렇게 높아가지고 공장만 미국으로 가져오면 뭐 하냐 이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노동 인력의 숙련도가 아시아권 국가들보다 훨씬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강달러의 문제. 뭐 이런 거는 그냥 일단 뒤로 물르고 일단 그러니까 그때 이랬잖아요. 좀 참아라. 일단 가져오면 공장 가져오면 다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번에 이제 아이고 이거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느낀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꼭 해내겠다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좀 너무 강력하게 미는 거 아닌가. 그러면 뭐 곳곳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만들어낸 경제 위기예요. 글로벌 경제 위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그냥 트럼프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시장도 좀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냥 우리끼리 완전 개판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시장이라는 게 정상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시장이 됐고 전부 트럼프 입만 바라봐야 되는 걸로 바뀌어 버렸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즐기는 것 같아. 자식 이거 쇼 프로그램 그 진행했던 것처럼 네. 자기가 모든 네. 거에 이렇게 집중이 네. 되고 주목이 받고 네.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원래 좀 그렇지만 아니 그거 하고 이제 국가 그쵸, 운영하고 국가 경영이. 좀 다른 건데 어쨌든간 지금은 우리가 원튼 안 원하지 않던 모든 게 트럼프 쪽으로 다 끌려 들어가 있는 상태다. 네. 근데 지금 그나마 그 원유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이 급락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조금 밀리니까 다시 또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 그 경기 침체가 가면 그런 주요 이제 원자재 쪽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자재가 떨어져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구매력이 떨어져 갖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게 더 무시무시한 거죠. 그 뭐 경기 침체 확률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이제 연준의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완전히 그렇게 원하지는 않잖아요. 베센트 장관도 경기 침체는 뭐 생각해 본 적 없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근데 어떻게 뭐 보세요? 강요들이야. 뭐 그 다음 날 전단이 나도 그 전날까지 뭐 경기 침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니라 사실 지금은 제일 고라픈 사람이 파월 의장 같아요. 어제 또 저렇게 났어요. 그래갖고 또 채권금리 뭐 저렇게 튀어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자꾸 축소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냥 질질질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 그러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인플레이션 야금야금 살아나는 움직임.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준이 제일 골치 아프죠. 네. 어쨌든간 뭘 해야 되는데 일설에 보면 이건 찌라시인데 연준의 상당한 그 기능을 그냥 대통령이 가져오려고 그런다는 선도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그렇다면 불확실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미국의 가장 이제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엔비디아, 그다음에 테슬라 상당히 폭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이 매수의 시점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나 버블이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전 아직 매수 시점 아니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매수 시점이라는 게 사실은 그 M7 그게 사실은 핵심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근데 그것들이 다시 살 시장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장이 바닥을 확인해 줬다라는 그렇죠. 전제에서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지금 시장이 바닥을 확인해 준 거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건 추가적으로 더 흔들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더 흔들려서 결국은 그거의 모든 이유 시작점이 됐던 관세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완전히 명쾌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지 그거를 바닥 시그널로 보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 아직 그런 주요 기술주들도 더 흔들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이제 급등을 그렇죠. 했지만 네. 다시 이제 조정을 받을 수 그것도 있다. 미국에서도 얼마나 때려놨겠어요. 거기다가. 그렇죠. 공매도. 네. 근데 그러면 그 말씀하신 그 바닥 저점 확인 그 신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간단해졌어요. 관세 전쟁이 종결돼야 돼요. 이것이 종결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트리거예요. 관세 문제가 종결되든지 아니면 미국이 유동성을 엄청 풀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러면 그게 바닥의 트리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는 이런 거잖아요.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촉발된 게 관세 전쟁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골치 아픈 게 양쪽이 다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해결이 된다 하면 이거는 바닥 시그널이다 볼 수 있고 그것과 무관하게 미국이 야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네. 관세는 난 계속 해야 되겠고 야 그럼 돈 풀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유동성을 엄청나게 우리 코로나 때처럼 해갖고 그 힘으로 올라가면 그것도 뭐 바닥 트리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두 가지밖에 볼 수가 없어요. 자, 어떤 그 매크로 지표와 관련해서는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신호 지표로 볼 수 있는데, 지난번 이제 5일선 매매, 10일선 매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지금도 그러한 매매가 유효한 장으로 보세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 중에서도 제가 말하는 11선은 그 2주간의 수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게 그려지는 게 아니라 수급 때문에 그려지기 때문에 결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게 수급 관계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것들이 수급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좋아진다는 얘기는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주 이상. 그러면 그거는 좀 간다. 이렇게 보아도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기술적 분석이 수급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참 어려운 시점이긴 한데, 어쨌건 이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에서 녹아나는, 그러니까 손실을 크게 보는 투자자들이 참 많잖아요. 특히 개미 투자자들. 네. 이럴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지금 산 거는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에요. 그냥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좀 손해라고 생각되는 거죠. 지금 주가가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이거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냥 갖고 가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그것도 막 형편없는 종목이 아니고 그래도 성장성도 있고 경쟁력도 있는 종목이라면 더더욱 이거는 그냥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버틸 수밖에 없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신규 매수를 주의하셔야 돼요. 신규 매수를.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바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샀는데 바닥이 아니면 걱정이 자꾸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그러니까 매수는 있는 거는 일부러 손절해서 파는 거는 좀 자제하시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세 전쟁이 종결되든가 뭐 소위 연준의 금리나 유동성 공급 이것이 확 나오는 그런 신호가 확실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매수는 신중하자. 네, 그거를 우리나라 시장으로 끌어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한 50조 정도를 내수 신작을 위해서 50조 이상을 투여한다. 그러면 그것도 호재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장에서는 미국 증시, 올해 한국 증시가 뭐 세계 1등, 2등 뭐 수익률이 그러면서 참 기대감을 줬었는데 하여튼 막판에 이게 뭐 도루묵이 좀 돼버리긴 했습니다만 아직 그 우리가 작년에 너무 안 좋았었고 올해 상당히 좋을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건 계속 살아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하반기 시장은 좋게 봐요. 하반기? 어떻게 전망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 2,800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반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그 하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 저도 알 정도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오래 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피드 싸움이지 오래 끌 전쟁이 아니에요. 관세 전쟁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반기 가면서 어느 정도 뭐 합의점에 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당히 이제 경기 진작 정책을 쓸 거고 그러면 그게 모두 다 뭐 시장에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이제 원래 우리 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주식시장에서 우리 당주님 지금 한 40년 넘으셨죠? 제가 1977년도에 삼보증권에 입사를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87, 거의 50년? 네, 48년. 네. 와, 엄청. 하여튼 이 우리가 죽지만 않으면 계속 기회를 노릴 수가 그럼요. 있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오랫동안 이 주식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경험을 바탕으로 좀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라. 그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제일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보다 더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는 목표를 남 버는 만큼만 벌겠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나빠서 다 빠질 때는 나도 빠져야 돼요. 내 것도. 딴 사람들 빠질 때 나는 벌어야겠다. 이거는 실수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가치가 돼 남만큼만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이제 막 요행수나 갑자기 뭐 대박 나는 거나 이런 거를 너무 추구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요즘처럼 힘들면 어차피 같이 고생하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백만개미 한세구 당주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 말씀 나눴고요. 하여튼 이렇게 변동성 크고 불안감이 아주 공포가 증폭이 돼 있을 때 이 해주신 말씀을 한번 좀 되새겨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것인가 고민해 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